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2000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들어온 회사가 체사픽이라는 체사픽? 예, 아마 체사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페트로하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글포드 지역을 탐사를 해서 개발하고 석유를 확인한 이후에 우후적순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숫자가 한 2,000에서 2,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첫째가 셰일 가스, 셰일 오일, 그래서 셰일 플레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육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심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우선 개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업체가 뛰어들어서 또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 수익률이 평균 50% 이상입니다. 투자 그 회수율. 그래서 그 높은 수익률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셰일 레볼루션이라 그러는데 우선 첫째가 그 예전에도 있었던 프래킹 메소드라 그러는데 그 파쇄 공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암석층에서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획기적인 발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셰일 플레이에서 일어난 추출이 된 생산되는 셰일 가스, 셰일 오일로 인해 가지고 그 생산량이 연 수백만 배럴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오일 수입량의 많은 부분이 떨어지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고 이자율이 내려감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셰일 플레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구조에서 첫 번째가 많은 혁신이 일어났는데 우선 셰일 플레이,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개발하는 곳을 셰일 플레이라 그러는데 이 셰일 플레이에 일어나는 기초 인프라 구조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고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많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셰일 플레이에서 일어나는 고용의 요구가 수요가 컸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그만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든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을 하든 가장 저임금의 고용인들이 전부 다 셰일 플레이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당 6불, 7불을 받던 임금들을 셰일 플레이 가서는 20불, 30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셰일 플레이에서 갑자기 레이버가 필요하니까 그 레이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내수 진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은 지금 수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한국은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체결한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공사가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회사가 지금 수입 신청을 그러니까 미국 내의 수출 신청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하고 있고 가스로 인한 LNG, liquefied natural gas라 해가지고 그 가스에서 추출하는 피드스탁이라고 있습니다. 피드스탁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한국 회사의 모임들이 많이 지금 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와 오일의 수출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기업에 많은 효과를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보고 있고 또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적에 가스의 생산 가격이 3불, 4불인데 그래서 여기서 리퀴파이드 시켜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을 적에 약 12불, 13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LNG보다도 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제 오일의 저유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텍사스는 조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가 아닌 그 오일 가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 다른 주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보고 있는 거죠.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불 선이었는데 지금은 2불 선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미국 시민들이 우선 첫째 생활에 자동차가 필수인 이 나라에서 가스 가격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또 그 반면에 해외에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가솔린 가격이 반으로 내려갔으니까 가솔린이 생산되지 않는 그 소비 국가에 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은 가솔린을 생산해내는 그 텍사스에서는 조금은 불이익은 있습니다. 경제가 조금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택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적에는 모든 국가가 혜택을 보고 있다 보겠습니다. 저유가가 셰일 가스로부터 시작했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뒷면에는 좀 더 정치적인 문제, 지오폴리틱이 더 작용을 했을 겁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60% 일일 그 소요량의 60%를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셰일 레볼루션으로 인해 가지고 30%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약 30%의 석유가 사용되는 석유 양이 해외에서 중동에서 남아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미치는 영향이 파급이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또 정치적인 문제로서 러시아가 뒤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집트, 리비아, 이란 그러니까 순서는 리비아, 이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셰일 가스에 일어나는 우선 첫 번째가 그 모든 정유 화학의 피드스탁이 옛날에는 납사였는데 이 셰일 가스에서 일어나는 에틴이라 그러죠. 에틴이 그 정유 화학의 석유 화학의 피드스탁으로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 과정이 더 생산가가 낮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정유 회사들이 납사 원료에서 에탄이라고 그러겠는데 에탄 그 피드스탁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에탄은 셰일 가스에서 추출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SK, GS에서 그 여기 휴스턴 쪽에 그 에탄 크래커를 지금 증설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크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그 의료, 기기, 그 다음에 전자 쪽은 아마 탑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의 탑이라 볼 수 있는데 에너지 쪽, 석유 쪽은 글쎄요, 조금 많이 좀 뒤떨어져 있죠. 뭐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부분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고 할 적에 미국인의 눈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한국은 아직도
어린애와 같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마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질문은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우선 첫째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 석유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절대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서도 실제 그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그 중에는 똑똑한 분은 한국에서 미국과 인터뷰를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해서 엑슨모빌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그는 극소수고, 일반적으로 전체의 그 스킬 레이버가 적기 때문에 그 우선 스킬 레이버를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급선무라 보고 있고, 그렇게 되는 어떤 스킬셋, 이 석유공학이라는 스킬셋을 가진 사람들의 배출이 많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국의 교육 제도가 지금 현재로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여러분들도 그런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교육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멘토해 줄 수 있는 여기서 경험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급선무라 보고 있습니다. 쉘 플레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기술이고, 두 번째가 재정이고, 세 번째가 그 맨파워입니다. 우선 제가 맨파워는 이야기를 드렸고, 재정도 한국에서 재정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테크놀로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영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급선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재정이 있더라도 이 오일 앤 가스 쪽에서의 사고 파는 M&A 쪽은, 애퀴지션 쪽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결정이 한국의 헤드쿼터에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방식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엑셀런트한 질문이에요. 그 배경 뒤에는 테크놀로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주 탁월한 질문인데, 우선 테크니컬하게 봤을 적에 오일하고 가스의 연료비를 보게 됐습니다. 봤을 적에 우리가 오일을 가스로 환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스를 오일로 이퀴블런시라 그러는데, 환산할 적에 약 6대 1의 비율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6대 1이라는 것은 그게 소위 말해서 BTU라는 이야기인데, 열량이죠. 단위에 대해서 단위에서 방출할 수 있는 열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량 공급이 6대 1입니다. 그러면 가격 대비도 6대 1이 돼야지 이것이 공정하죠. 한데 가격 대비를 보면은 이게 보통 20대, 25대, 많이 벌어질 적에는 30대까지 나가요. 그러면은 같은 열량을, 소비자 입장에 있어서 같은 열량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어느 걸 쓰겠습니까? 당연히 값싼 걸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값싼 걸 찾다 보니까 그게 가스입니다. 그리고 가스를 찾다 보니까 무한정의 가스가 묻혀 있어요. 어디에 묻혀 있느냐? 셰일 가스, 셰일 플랫 중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셰일 레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일에서 가스로서 어떤 패러다임이 변한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진출했죠. 그래서 메이저 그 자이언트 오일 회사들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게 비즈니스가 되네. 그래서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대부분의 큰 물량을 메조 오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조 오일들이 왜 갖고 있느냐? 가격이 내려가서 자기들이 생산 가격보다도 그 소비 가격이 더 산데 왜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토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일 가격이 반등분 됐지 않습니까? 그죠? 반등분 더 미만으로 가죠. 오늘 오일 가격이 49불 얼마였는데 49불 56전인가 그런데 가스 가격은 2불 70전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회사 공급체들이 오일하고 가스를 봤을 적에 가스보다도 오일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업자들은 도산을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도산할 때까지 큰 회사들은 이 주머니가 깊이가 있으니까 그러니 소위 말해서 뒷돈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은 중소회사들이 도산할 때까지 큰 회사들은 기다렸다가 작은 회사에 도산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헐값으로 사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엑선은 그 XTO라는 회사를 큰 회사를 샀었죠. 처음에는 엑선에서는 셰일가스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테크놀로지를 같이 영입을 시켰고 또 쉘도 그랬고 마라톤도 그랬고 많은 회사, 큰 회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서 다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람들은 호시탐탐 그 도산할 회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건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현재로서 엑선일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아직도 그 독점 전매라는 게 있습니다. 전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모노폴리 로가 있는데 아마 BP를 흡수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그러나 그 뒷면에서 그와 같이 조그만 회사들은 흡수할 수 있다 해서 좀 더 큰 회사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그만 회사보다는 모든 것이 그냥 큰 회사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예전에는 그와 반대로 큰 회사니까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좀 더 부셔가지고 스핀업을 시키자. 그래서 좀 더 이익이 많은 회사를 만들자 하는 게 과거 한 7, 8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추세가 좀 바뀌어서 전체 인티그레이션을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엑선이 BP를 M&A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아마 프랙티컬하게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서는 큰 회사들이 인티그레이션 회사로 가기 때문에 업스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다운스트림까지 수직 계열로 다시 재정비된다는 과정이라 보고 있겠습니다. 고가의 오일이 있을 적에 100불 이상의 오일이 있을 적에 모든 물가가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일 앤 가스 쪽에 셰일 플레이 쪽을 M&A를 한다든지 개발을 하려고 했을 적에 드는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회사에 풋볼 필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리스를 해주지 않겠다. 우리 마을에 하이스쿨을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땅을 내빌려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일 가격이 반등분 되면서 그런 불필요한 조항들이 다 없이 정리되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그 고가의 오일 가격으로 인해서 서비스 회사에서 드는 부대 비용들, 서비스 회사에서 드는 많은 임금 그 코스트가 재정비되지 않느냐. 또 그 반면에 망하는 회사는 망하고 그다음에 살아날 회사는 살아남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깨끗한 뒷정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에 앞으로 그 더 튼튼한 그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기는 미국에서의 위기가 되겠고, 그리고 호기는 한국에서 호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돈을 주고 옛날에 100불 할 때의 2배 이상의 우리가 물량을 살 수가 있고, 또 이 저유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EMP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를 놓치지 말고 한국 국내 기업이 미국에 있는 오일앤가스 쪽에 투자 개발, 투자만 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투자 개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면은 그것이 가장 호기라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자 개발 생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없는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여기에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에너지 공급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일부분 만들 수 있다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된 셰일만 하더라도 앞으로 80년, 100년 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파쇄 공법은 갈수록 개발 진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80년 하던 게 100년을 갈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쇄 공법을 썼을 적에 나오는 효율, 그 리커버리 효율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배, 3배로 될 적에는 80년이 아니고 160년, 200년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에너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해도 그건 뭐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가 그 쉘게스가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는, 미국 자체 내에서는 오일 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 쉘이라는 것은 고치석유인데, 이 고치석유를 추수하는 고치석유가 현재 묻혀 있는 매장량이 약 3 트릴리언 배럴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가 석유를 발견해서 현재까지 쓴 양 정도가 아직도 고치석유에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가 그 석유 에너지를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고, 그 기간 중에 다른 대체 에너지가 개발이 된다면은 그때 옮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봤을 적에 넉넉히 한 100년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내에는 태양 에너지, 뭐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겠지만은 그 에너지의 개발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냐. 더더욱이 원자력은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위험성이 많은 원자 에너지는 아마 피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고, 적게는 80년, 많게는 크게는 100년 이상은 충분히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쪽은 사실은 저의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그 엔지니어링 쪽이지 석유 쪽은 아니지만은 뭐 들은 바에 의하면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우선 첫째 그 매니지먼트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모든 엔지니어링에서 총수는 엔지니어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엔지니어링을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경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엔지니어링이지 이것이 재정에 있어 재무나 어떤 그 다른 어카운팅이나 그런 분야에 의해 가지고 이거 경영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보로서는 거기에 있던 총수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더라도 그 분야를 QC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QC를 할 수 없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기보다도 테크놀로지라고 봐야겠습니다. 테크놀로지를 갖고 물질적인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테크놀로지가 없이 물질적인 투자를 선행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동과 미국을 보게 되면은 중동은 그 문화적인 면에서 아주 후진국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은 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선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것에다가 더한 것은 중동과 미국의 차는 어디서 냐면 문화적인 차도 있겠지만은 비즈니스 센스에 있어서 미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아메리칸 비즈니스맨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한다는 거고, 중동에서는 아직도 비즈니스가 아직도 후진적인, 그리고 모든 것이 많은 그 뇌물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정적인 면이 많이 곁들여 있는 그런 나라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왔을 적에 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선 첫째, 미국 사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사회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모르고 그저 중동에서 하는 방식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기술력이면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에게 많이 뒷덜미를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선 테크놀로지를 영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테크놀로지 영입하는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그 delegations, 우리가 흔히 그 authority delegation이라고 하는데 이 delegation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첩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이 바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오면은 미국을 빨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지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밀입국자들이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데 그것은 이제 제가 밀입국자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의 컬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유산도 차이가 있고, 우선 멕시코는 모든 것이 뭐랄까 부정적인 면이고, 아무리 멕시코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혁신은 진정한 혁신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컬처럴 백그라운드는 우선 첫째,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무료로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멘탈리가 되어 있고, 미국의 컬처럴 백그라운드는 모든 것에서는 공짜가 없다. 내 몸으로 때우든가 아니면 내 재력으로 때우든가 내 재능으로 때우든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정당히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통해서 온다는 그 자체는 지리적으로는 좀 빨리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 산업의 그 코어 인더스트리에 들어오기에는 아마 힘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그 컴프레스드 가스 엔진이 있습니다. 그 추력들, 큰 추력들이 있죠. 그 추력들은 그것을 18휠러라 그러나, 바퀴가 18개가 있다고 해서 18휠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추력들의 가스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일 가스의 그 컴프레스 가스가 생기고 엔진을 컴프레스 엔진으로 거의 다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갖고 있고 그 많은 내추럴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벌써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추력을 컨버트 할 수 있는 기술만 우리가 개발하더라도 한국의 어떤 좋은 기기 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갈이라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정된 양을 계속 소비를 할 적에 고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한정된 양에다가 계속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고갈이 아니고 증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70년도에 미국 유학을 왔었는데 그때 80년도에는 석유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80년도에 석유가 90년대에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는 2000년대는 석유가 없으니까 태양전지나 다른 대체 에너지가 개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많은 교수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은 원자 에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앤서울 리커버리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그 리커버리 하지 못한 오일들을 어떤 제3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를 시작했었어요. 그랬었는데 2000년대도 석유가 고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2000년도부터 쉘 가스가 개발되면서 엄청난 석유가 있다는 걸 더 우리가 확인을 더 했습니다. 그 외에 오일 쉘도 발견을 했고 물론 오일 샌드부터 시작해서 오일 쉘로 넘어가겠지만은 그래서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고갈이라는 것이 100년 아마 200년 우리 때에서는 전면 고갈이라는 것은 고갈이라는 단어는 부당한 이야기고 아마 앞으로 100년, 150년 이후에는 이제는 고갈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라는 것은 현재 오일 가격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는 오일 가격이 우리가 얼마냐면 한 60불 2008년도에 146불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10월인가 오일 가격이 46불로 떨어졌어요. 그때 생산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약 40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40불이라는 가격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익을 냈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당분간 휴업을 해도 괜찮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일 가격이 50불, 60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토지 임대, 그러니까 광산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미네랄 라이트인데 이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 임대료가 비싸지 않으니까 전체 생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일 가격이 100불 선으로 올라가니까 임대 가격이 2배, 3배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100불 선대에 있을 적에 우선 미국에서의 가장 큰 곳이 이글포드, 그 다음에 퍼미안,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바켄, 니오브라라, 동북쪽에 마셀레스가 있는데 퍼미안 쪽만 하더라도 약 한 60불 선대가 생산 가격이었습니다. 60불이라는 것은 DNC 가격, Drilling Completion, 그 다음에 토지 임대료,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합쳐서 한 60불 정도 됐고 이글포드 쪽에는 DNC 코스트가 우리가 한 8밀리언 정도를 잡고 있는데 웰 하나당 그 8밀리언에서 생산된 양이 1년에서 1년 반이면 우선 그 선코스라 그러는데 선코스가 페이아웃 됩니다. 선코스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페이아웃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나오는 양은 전부 다 이익이 되겠죠. 그러게 되면은 가장 오퍼레이팅 코스트만 들게 되는데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거의 20불, 25불, 30불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9불 아직도 이익을 남고 있죠. 그래서
일부 좋은 곳에서는 계속 생산하고 있고 계속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대충 북쪽에 바켄 쪽은 거기는 인프라가 잘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선코스트가 높고 그 다음에 선코스트에서 그 인프라는 것이 그 트랜스포테이션 쪽인데 트랜스포테이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럴당 10불 이상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쪽만 하더라도 벌써 리프팅 그 생산 가격은 아마 45불, 그건 55불 그 정도로 돼서 도산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유가는 그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얼마까지는 유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중동에서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기서의 이제 아이시스라는 단체 전에 그 알카에다가 있었고 이런 모든 어떤 종교 그다음에 정치가 같이 몰아치면서 유가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식에서는 벗어났어요. 게다가 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그 캐타스트로픽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힘들죠. 한데 사우디, 쿠웨이트, 그다음에 UAE, 오멘 이런 나라에서 1년에 드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먹이 살리기 위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오일 가격이 사우디의 경우에는 약 65불, 75불 정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코러스라고 코리안 US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75불로 내려갑니다. 110불에서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 적은 있습니다. 한데 45불이라는 것도 이것은 미국과 사우디와의 연합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영원한 친구라 보면 되겠습니다. 사우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결속하느냐. 그래서 그 왕권을 어떻게 확립시키느냐 하는데 저는 그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불까지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사우디도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는 이때까지 많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많은 US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US 달러에서 나오는 이자만 하더라도 배럴당 한 20불 정도 성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45불까지는 사우디가 아직도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5불에서 20불 정도. 그래서 45불 브레이크 이븐인데 여기서 더 반동이 난다면은 그러면 사우디가 출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우디가 출혈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자체 내에서도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동이 난다는 것은 아마 힘든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